골라 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그리고 (9.11) 테러, 리먼 브러더스 파산,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9월에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9월이 다가오면서 9월 위기설이 일부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망대에서는 이 9월 위기설의 실체와 가능성, 그리고 변수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발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3천선도 일단 무너졌고, 근데 오늘 당일날은 또 3천선을 살짝 또 넘어섰어요. 일단 3천선이 무너졌다는 게 일단 5천선까지 갔다가 무너진 게 굉장히 쇼크가 크고, 그 원인, 일단 중국 증시의 폭락세의 원인에 대해서 대강적으로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순서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장 큰 거는 이 앞에 한번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그래도 중국 당국이 나가서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매도 하면 공안이 잡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막아줬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굉장히 진짜 수수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아무런 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거기서 일단 한 번 더 실망을 넘어서서 거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투매가 한 번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당국이 금융시장을 좀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성환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고점을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빠질 때는 저점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책 나온 거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준 정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이번에 마찬가지로 고점일 때는 좀 막고 싶었고 저점일 때 받치고 싶었던 정책이 먹히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걸 이번 교훈이 좀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뭉쳐서 주가를 한 번 더 좀 많이 빠지게 한 요인과 빌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연거푸 금도 내리고 지준율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주식 부양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 환율도 떨어뜨리고 다 했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그래도 효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출에 당장 한 요 2, 3% 가지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올 것 같진 않은데, 저는 기조적으로 한 10% 정도는 더 절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5% 정도 더, 그러니까 총 5에서 10% 정도. 정확하게 중국 정부의 주도로.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여권도 그동안 좀 위안화 약세 쪽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많이 눌렀거든요. SDR 편입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용인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약세를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수출이 안 되는 게 세계의 수요가 부족해서인데,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준율이나 기업들의 이제 대출 금리도 인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업들의 부양 정책으로 적합하냐, 이거 자체도 또 논란이에요, 사실은. 중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의 어떤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자체가 거품이 있다면 사실은 이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게 이제 비판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기업들의 현상들. 지금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달리 또 한 지표 보게 되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41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너스는 원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가는 100불대였다는 거죠. 그럼 그때 생산자 물가도 역시 마이너스인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 생산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했던 거고, 그 못했던 부분은 다 기업이 끌어안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다시 결국은 빚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저는 뭐 중국의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중국 시장을 보면은 실물 경제랑 벌써 디스커넥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주식 시장에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우리가 디밸류에이션, renminbi 디밸류에이션이나 지금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로 통해서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5% 디밸류에이션이 돼가지고 수출이 좀 더 살아난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이 소프트 랜딩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중국 경제가 이 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변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막아내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가계의 우리의 소득 상승률이 더블 디짓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계속해서 더블 디짓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잡 마켓만 보더라도 지금 잡 마켓 상황은 그 잡 시커보다도 잡 오프닝이 더 많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주가 이렇게 폭락하는 거가 지금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진단도 진단이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의 투자 의견 이것들 리포트 밖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우스비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봤어요. 그리고 일단 뭐 조금 에피소드지만 뭐 대형 증권사에 사장님께서 흑광퉁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마당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서 참 굉장히 황망하고 또 한 가지는 또 파생 상품 ELS라든가 이쪽에 중국 지수 기반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너가웃, 뭐 너긴 신호가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이게 지금 불안하기 그지없단 말이죠. 갖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자, 그럼 중국 증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본토에 정말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은 아마 피킹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국은 앞으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무궁한 시장, 그 디맨드를 봤을 때는 어딘가에는 좋은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재미삼아 비이성적 과열 시장에서 항상 돈을 벌었던 거예요. 90년 누군가가 아니면 90년 영건님? 중반에 이제 그 연준 의장, 네. 그 당시 연준 의장, 이게 비이성적 과열이다. 네. 나 근데 그 뒤로 2년 시장이 더 갔거든요. 맞아요. 이제 여담인데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진 정보를 다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시장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시장이 안 가는 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000선에서 3,000선까지 빠졌으니까 투자할 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불안하다. 적어도 올해 조금 더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상품 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ELS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중국 지수가 아니라 홍콩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금 불안해하는 자금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불안한 구간에 들어선 건 아니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펀드 관련돼서 환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물어보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한 30% 정도 손실 보셨을 때입니다. 그렇죠. 절반이라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30% 정도 손실을 보면 내가 70%만 원금 받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마음 편한 부분은 절반 덜어내시고요. 네. 절반을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현금을 다른 투자에 대한 찾는 게 현명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불안한 시장의 상품을 계속 품에 안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라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갖고 계신 중국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자산이 없어가지고요. 예, 없으세요? 예, 익스포저가. 의외네. 근데 뭐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냥 이게 중간 정도 성격일 수 있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의 기본이겠지만 그 투자한 자금의 성격이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자금 같으면 저는 중국 그냥 펀드 같으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굉장히 급하게 써야 되는 자금 같으면은 예, 일단 그런 걸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안 봐야겠죠. 이쪽 시장은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개별 뭐 너무 좀 뻔한 답이지만 개별 뭐 우량 종목 이런 거 같은 건데 근데 그 중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서구의 시각으로 봐도 안 되는 시장 같고요. 저희의 그 기존의 우리 시장을 보는 그 툴로 봐도 안 되는 시장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굉장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별 투자 안 하고 싶고요. 차라리 코스닥을 좀 사는 것 코스닥을?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시각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월 위기설 아니 근데 사실 9월 위기설 듣고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지 뭐 얘기를 구체적으로 9월 위기설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9월이 위험하다는 의견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근데 저기 이것도 아까 뭐 앞에 예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뭐 외환위기, 뭐 리만, 뭐 예, 9.11 다 9월. 그 외에 9월 달에도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 9월만 되면 9월 위기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나요? 여름하고 연말에 놓고요. 3월 네. 위기설과 9월 위기설이 특히 9월 위기설은 제 지금 기억으로는 3년 연속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최근 3년 동안 9월에 그렇다고 딱히 무슨 큰 이번 이벤트가 9월이 그 9월, 예. 9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리먼도 그렇고 9.11이야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네. 리먼도 그렇고 외환위기도 그렇고 위기설이 나서 위기가 나온 적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뭔가 모르고 있고 방심하고 있다가 터져야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위기인 거고요. 그렇죠. 다 위기가 올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좀 예. 9월 위기설하고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10년 위기설, 예, 뭐 주기설. 주기설. 예. 예, 예. 그러면 9월 위기는 10년에 한 번씩은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네요. 그럼 리먼 이후로는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두 분은 이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좀 폄하하는 정도고 어떠십니까? 9월 위기설. 제 생일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9월에 있기 때문에 9월의 위기설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일어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글쎄 어디서 뭐 때문에 9월 달 위기설이 났는지를 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뉴스라는 것들도 계절성이 타는 게 아닌가. 그냥 뭐 평가 절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뭐 기사를 읽고 이렇게 숫자를 보더라도 왜 9월 달에 위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갸우뚱거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뭐 여기서 9월에 하느냐 마느냐까지 네. 막 투표도 12월에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9월에 이제 못하는 걸로 일단 분위기가 가버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못한다고 하진 않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그 얘기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좀 겁은 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패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월에 올릴 것 같지만 예. 9월에 올릴 것 같아요, 금리를. 예, 저는 월부에 그렇게 금리를 썼어요. 9월에 아니 이게 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윌리엄 네. 더들리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9월이 그만큼 약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다 이런 뉘앙스도 섞여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러면 12월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월이라도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2월 쪽이 훨씬 가능성이 연내라면 12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들리 이분이 그 굉장히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약간 매파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다가 오늘 약간 다시 이제 중립 다시 좀. 정도로 오신 네.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연준 지금 그 투표권 가진 15분 중에서 10분 봐도 아직까지 비둘기나 중립이 훨씬 많으시고요. 그리고 연준 FOMC 이제 의사록이나 이런 걸 봐도 그전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로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게 금리를 올리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고용과 물가 중에서 물가가 아직 너무 낮다. 그리고 신흥국이 좀 우려된다. 다른 나라 신경 안 썼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신흥국이 우려된다 했는데 그 신흥국이 중국이겠죠. 근데 물가랑 중국이란 거는 유가란 매개체로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다 이게 지금 걔네들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쪽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보다는 12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내 그 통화 정책 정상화를 착수를 해야 된다면
굳이 왜 12월로 미룰까 싶어요. 12월로 미룬다고 해서 신흥시장이 완전 안정되고 그럼 12월에 그 정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9월에 안 올리면 결국 올해도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타이밍을 제껴두고 그러면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선 뭐 unemployment rate이 지금 5.3까지 내려왔는데 네. 우리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를 5%로 잡는다 그러면 지금 올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네. 우리가 그 테일러 룰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적정한 그 Fed policy rate는 4%가 나오거든요. 테일러 룰은 이제 GDP 갭이나 뭐 인플레이션 갭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나오는 숫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페드 입장에서도 항상 그 모니터리 인슈런스를 가져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네들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총알인데 총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전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12월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12월보다는 10월 쪽에 저는 이 무게를 두는데요. 10월이요. 그 10월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가 없는 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10월 달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9월 달이 만약에 지금 너무나 이게 급박한 상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한 템포 늦춰서 10월 달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만약에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원해서 조금 더 임팩트를 줄이고 싶다면 굳이 25bp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한 번에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10bp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큐트하게 10월 달에 10bp를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이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9월 아니면 12월에 25bp라는 정형적인 거는 벗어날 수 있다는 옐런 회장도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라고 그래요. 했었는데 그래서 9월에 밴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0에서 0.25 네. 제로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듯한 그렇게 하고 12월은 또 안 된다는 쪽들이 연말이니까 네. 우리 금통위도 뭐 연말 연초에나 뭐 통화정책 잘 안 바꾼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로 없애고 10월에 10bp 하고 12월에 뭐 또 그냥 10bp 하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시장도 안 놀래고 뭐 그런 쪽으로 시장이 생각 못한 초식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초식 전문 전문용어 나오는데 10bp 이게 지금 25bp, 10bp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화폐단이랑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10bp를 움직인 적이 있던 걸로 기억 아닌가요? 과거에는 10bp씩 움직였었다가요. 그렇죠. 이제 볼커 룰에 볼커가 그렇죠. 연준회장을 할 때 네, 이제 25. 한 방에 이제 25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5bp가 이제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25bp 이어야만 되는 것처럼 돼버렸던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꼭 25bp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최근 이사에 다우지수가 10% 떨어지고 상하이 지수는 20%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2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도대체 이렇게 빠져나간 외국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시장 다 빠지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이 빠져나간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투자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항상 궁금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부에서는 이제 주식에서 돈이 빠지니까는요 전 세계적으로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시던데요. 네. 이제 그냥 펀드 플로우만 EPFR 펀드 플로우만 놓고 봤을 때 최근 뭐 한 달 정도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장이 미국 주식에서 돈이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머징 전반적으로 다 주식에서 돈 빠지고 네. 들어가는 쪽은 유럽 쪽하고 그 이제 아시아 일부 쪽으로 약간 들어가고 보면요. 뭐 아시아 퍼시픽 좀 들어가는데 채권도 똑같습니다. 북미 그 채권에서 돈이 빠지고 보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다른 쪽에서 산다는 거죠. 이제 펀드 플로 말고. 그리고 이머징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엄청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 달러 강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저도 그래서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건 훨씬 작습니다. 보면.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갈까? 네. 저도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뭐 이게 현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단기 부동화 아니면 뭐 MMF 현금성 이런 쪽으로 일단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연합인포에서 컨퍼런스 할 때 보니까 금리 전망을 하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도 저금리 기조가 좀 유지될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동성 자체는 풍부해질 텐데 그렇다고 에쿼티 시장 특히 주식시장 쪽이
뭐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또 참 양쪽 다 안 좋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빠져나간 투자 자금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유로화 가치가 크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좀 갑자기 유로화가 좀 안전자산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로 환율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유로뿐만 아니라 엔도 갑자기 막 강세로 됐죠? 튀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유로가 이제 캐리 통화로 많이 쓰였거든요. 네. 일단은 저금리가 오래 유지될 거라는 전망, 또 통화가 약세로 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뭐 캐리 통화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리스크 오프에서는 강세로 이제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사실 저는 그것보다 유럽 주식이 빠진 것이 주요한 배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사실 유럽 주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유로는 약세로 갈 거라는 것이 너무 명백했던 시장 분위기였다 보니까 그 커런시를 해지한 시장의 쪽으로 자금이 이제 몰리게 됐어요. 이게 미국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유로존 주식의 ETF인데 이게 그 커런시 해지된 그런 그 자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지를 하면서 자금이 들어가면 유로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빼거나 나오거나. 근데 이제 유럽 주식에 투자했는데 해지 비율을 70%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 근데 그래서 내가 100을 샀는데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해지 비율이 나는 70%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해지를 더 해야 돼요. 결국 그거는 유로 하락으로 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주식이 그동안 막 오르면서 이제 그 해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화를 더 약세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해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또 유로를 사야 되는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수요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화고 유로가 갑자기 튄 것들이 물론 뭐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그런 수요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해지 관련한 그런 기술적인 그 엔 수요, 유로 수요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좀 유럽이나 일본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안전자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금 아닐까? 현금이요. 채권도 셀러프가 나오고 에퀴티도 셀러프가 나오고 커머디티도 셀러프가 나오고 모든 자산의 그 버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현금만큼 좋은 건 없다. 모 하우스에서는 달러 자산에 투자라고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저도 뭐 현금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금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달러가 강세니까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거기까지는 100% 동감합니다. 네. 근데 그 자산이 뭐냐? 그 자산이 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랑 달러의 수익률과 모든 상품의 대부분의 수익률의 관계성을 보면 대부분 역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강세일 때는 대부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러면 투자하는 자산을 고르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겠군요. 말은 쉽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네. 그러려면 그냥 달러를 환전해서 외화 통장에 달러를 넣어놓는 것도 네. 방법이지 않는가. 그건 현찰이죠. 현금이죠. 그거 새로운 해석입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자산 뭘 갖고 계실 겁니까? 그 최근에 보면 금값이 약간 반등하는데요. 이 앞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금값이 뭐 그렇게 전망을 밟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금값이 만약 여기서 계속 반등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달러 강해지면서 원자재가 다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요. 네. 만약에 금값이 이 반등세가 계속된다면은 그거는 9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금은 그냥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금값이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위기설의 어떤 시그널이라는 게 유가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유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수급 요인 외에 그쪽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가를 가지고 직접 그렇게 해석하는 사례는 없는데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유가 30달러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어떤 식으로 연관해 주셔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돌이켜 놓고 보면은 120달러를 갔을 때는 그 가격은 뭐였을까? 그리고 지금 40달러대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막 망하는가? 네. 또 그런 뉴스는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애매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40달러에 왔는데도 전반적으로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40달러가 좀 적정 가격인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서 이 캐리로 들어온 자금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도 사고 또 수익 조금 더 받으려고 하이힐드 회사채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조금 좋은 조건으로 회사채를 되게 많이 발행을 했고 거기에 또 많이 끼어내도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기업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가 빠지면서 주가 빠지고 기업사 빠져버리니까 그쪽에 대한 상품도 되게 불안정해졌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뭐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세상이 뒤집어지느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서플라이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되면은 다시 서플라이가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우리 쉘 오일 보면은 퍼미언, 베큰, 이글포드 여기 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네.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해지를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프로덕션 할 거를 2015년, 16년까지 좀 이렇게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펌프아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해지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게 서플라이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글로벌 디맨드가 안 좋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는 디맨드 이슈가 아니라 네. 오히려 서플라이 이슈가 되게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유가를 경기 침체하고 비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제 이슈는 그렇고 국내 증시가 지금 사실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북 관련 이슈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사에서 보는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 대북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그동안 좀 변화된 게 있는지 일단 외국사에 계시니까 외국의 어떤 뷰는 좀 변화가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터지면 좀 걱정은 하셨어요. 연평해전 때도 걱정하시고 뭐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이게 그 뭐 백인이나 다른 쪽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한국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이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녹아 있다고. 이번엔 좀 이례적이었다 봐야 되겠죠. 이제 중국도 문제고 미국도 막 문제인데 거기서 남북 문제 이 국지전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귀찮다. 여기 신경 쓴 일도 많은데 여기 좀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설상가상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되어 보이지만 그냥 과거에도 보면 뭐 포격전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빠지지만 다음 날은 그거 대부분 다 만회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사에 근무하지도 않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는 기회였다라는 게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디시전 메이킹에 전혀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그냥 팩터가 돼버린 거죠. 예, 자기가 원래 팔려고 했었으면 이 일이 있어도 파는 거고요. 원래 살려고 했었으면 이 일이 있어도 사는 거고요. 예.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날 뭐 하셨어요? 그날 시장이 주식하셨습니까? 많이 움직여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선물 쪽은 또 뭐 얘기, 환율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군사력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학습 효과도 있는데 너무 커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력 차이나 경제력 차이가 너무 이제 커졌고 뭔가 시장을 한 방에 온다면 통일 정도 아닐까. 예, 북한 관련 이슈가 크게 의미 있게 영향을 주려면.
어떤 분들은 야 진짜 한국으로서는 올 게 다 왔다. 북한까지도 오고 뭐 중국발 뭐 미국 뭐 금리도 다 반영되고 근데 이제 1800이 저점으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1800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이제 전문용어로 진바닥이라고 하는데 진바닥이 지금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1800을 올해 저점을 보게 되면은 1800점 몇 포인트였습니까? 그 1800을 찍고 반등을 해서 이제 네.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시점까지 보면 올라왔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바닥은 확인을 했다. 근데 그 진바닥이 참 진바닥인지 좀 질척거리는 진바닥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올해는 네. 어쨌든 저점은 본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에 대한 이 놀라움, 쇼킹한 거는 뭐 과거에 경험했던 거에서는 확실히 더 완화될 거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를 봤을 때 역시 올해 고점도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냥 이렇게 박스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굉장히 매크로 이벤트로 시장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우리 회사들 하나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또 바텀업으로 이게 이 마이크로 팩터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또 시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제일 큰 섹터들 뭐 텍 섹터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마진 계속 빠지는 거 아시고 중국에 이제 컴피티션 들어오는 거 아시고 또 DRAM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죠. 자동차가 지금 환율이 이렇게 돼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계속해서 마켓시어 거기가 마진이 제일 좋은 데잖아요. 거기 네. 빠지고 있고 한국도 마켓시어 빠지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은 은행이 있는데 은행도 금리 인하 되면은 또 힘들잖아요. 마진 떨어지죠. 은행 그렇게 되면은 이 섹터가 괜찮은 섹터가 또 중국 디맨드 관련된 화장품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전체가 잘 되기는 좀 올해가 힘들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저점이 더 관심사란 말이죠. 하우스비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그 코스닥은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반등할 때 한 번에 돌리는 거 보고 저는 그러니까요. 예, 힘이 약간 있더라고요. 힘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네. 코스피는 못 돌리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역시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종목이나 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한데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약간 저는 느낀 게 조금 전반적인 글로벌리 그 금융시장에 약간 변화가 생긴 거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저 주식 담당 아니지만은 봤을 그 기억으로는 미국이 크게 조정 받은 적이 별로 없이 그냥 가다가 약간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미국 내부의 무슨 미국 매크로 이슈냐 아니면 미국 기업들에 관한 게 아니고 중국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팩트든 아니든 간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이 문제라고 인식을 마음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중국 다음에 그 엮여 있는 애들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뭐 대만 그 옆에 우리나라 그래서 그거를 못 벗어나면은 우리도 조금은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돌아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예, 거기에 같이 계속 좀 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드릴 질문을 말씀해 주는데 결국은 중국이 이슈가 좀 개선이 돼야 중국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업종을 좀 따져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우리 국내 시장 포함해서 앞으로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가장 큰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글로벌 시장을 볼 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겪고 나서 참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니터리 이징이나 여러 가지 퀀티테이티브 이징도 우리가 새로 배웠던 그런 모니터리 툴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유럽은 그동안 어스테리티를 하다가 이제는 QE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네. 그다음에 뭐 힘들어했던 뭐 스페인 이런 데들도 보면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커버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돌아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이 돌아섰고 유럽도 돌아서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중국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소프트 랜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때가 아마 불마켓이 다시 올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하거든요. 결국 이번에 사실 중국 주식이 처음 빠질 때는 글로벌 증시가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반응한 거는 결국은 그래도 중국 정부가 뭐 주가 빠지는 거 통제 가능한 줄 알았는데 뭐 주가도 대응하는 거 보니까 미숙하고 결국 뭐 말씀하신 연착륙을 이끌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중국 쪽의 지표들이 좀 올라오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다시 신뢰를 보여줄 거냐 보면 지표들이 다시 결국 반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약간 뭐 하반기에 약간 저는 작년 11월부터 금리 인하하면서 계속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금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지 않을까 지표들의 반등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하반기 저는 약간 좀 반등하면서 막 급등은 아니더라도 조금 좀 이렇게 쉬어가지 않을까 이 폭락 장세가 좀뭐 FOMC 끝나고 뭐 10월, 11월 그때쯤에는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키포인트는 뭐입니까? 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을 주식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분석하는 이유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좋으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도 돌아서고 있고 유럽도 돌아서는 징후는 보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비로는 역성장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결국 주식은 기업 활동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다라 보면 이익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앞서 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낱개를 뜯어봤을 때 기업이 돌아서느냐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또 여러 곳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낙관하기 쉽진 않다. 키포인트가 뭐냐? 아주 구태스럽고 의연한 답이지만 결국 실적 돌아서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싶습니다.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